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동결할 것이란 전망과 높은 물가 상승률과 한미 금리 차를 고려해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건 큰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3차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강원권 당원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하며 3국 안보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해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인구는 1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동결과 인상 전망이 팽팽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300원을 넘어서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10원 넘게 급등하며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1,304.9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마감가 기준 1,300원을 뚫은 건 2달여 만입니다. 미국의 긴축이 더 강력해질 거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증시가 2% 넘게 내려앉으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휘청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안정되는가 싶던 환율은 이번 달 들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환율 변동성을 점검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지만 미국 연준이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이 사상 처음으로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 상단이 이미 5.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우리가 3.5에서 머물면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많아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을 사유하고 장난을 하면 명백한 범죄자라고 맞받는 등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던 과거 윤 대통령 발언을 되받아친 겁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총회로 부결 기류를 확인한 이 대표는 당 원로들을 만나며 단일 대우 결집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표의 깡패 발언에 국민의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이 대표야말로 당을 방탄마기로 삼고 장난하면 뭔가 캥기는 명백한 범죄자지 공당 대표겠느냐며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입니다.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여야 신경전은 3월 임시국회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방탄 없이 법원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3월 6일 이후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검찰을 부추겨 다시 영장 청구를 하려는 수작이냐며 국회법대로 3월 초 개회를 고수했습니다. 3월 1일은 우리 3.1절로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고 일요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원칙대로 여당이라면 국회법에 의거하고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과 여당 측 반격도 예상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과 경제보단 체포동의안 전국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1대1 대질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곳곳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빕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건 농업기술원 등 스마트팜 사업 관련 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실과 도지사 비서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에 올랐단 겁니다. 검찰은 도지사 개인 PC까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상관없는 곳까지 수사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도지사실을 포함한 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사항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보고했고 직접 통화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스마트팜을 고리로 쌍방울과 경기도,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연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검찰에 또 나온 이 전 부지사는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혐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느냐 같은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소환을 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은 다 이제 어찌 보면 대북 송금에 대한 거거든요. 검찰은 오후 2시부터는 김 전 회장도 불러 이 전 부지사와 1대1 대질 신문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조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련 일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쌍방울과의 인연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엇갈리는 진술을 깰 만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차 TV토론에서 후보들은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공천을 의논하겠다는 김기현 후보 발언을 놓고 김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격론이 오갔고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 후보께서는 시스템 공천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당 대표, 정치 한 10년쯤 하셨는데요. 거의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안 하시고 지금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례대표도 자기 측근으로 다 공천하셨고.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김기현 후보 스스로가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의 운영은 결국은 대통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윤핵관이 마치 국민의힘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는 지금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고 간신배인 것이지.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줏대 없이 기대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는 이 당 저당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꿋꿋이 한 길 제 길을 갑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우리가 강할 때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와 억지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한국을 지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어제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연합훈련에 나서며 3국 안보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미국의 베리함, 일본의 아타고함이 동해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가정한 방어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훈련 지점은 독도에서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한미일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탐지해 공유하고 미국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시간은 5시간 정도로 짧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3국 간 협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재발사 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훈련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7함대에선 한미일 3국 해상 지휘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3자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이후 15년 동안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17년 이후 30만 명대로 떨어진 뒤 2020년 이후 3년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1명 아래로 감소한 합계 출산율은 2020년과 2021년 0.8명대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0.7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아 진료 실적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문 여는 병원을 늘리고 의료진의 24시간 상담도 추진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심화하는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유인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과 전문의의 파트타임 채용 등을 지원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책이 제시됐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여부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기준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도 소아 환자 진료 실적 반영을 강화하게 됩니다. 소아 진료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등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소아 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소아암 지방거점병원도 5곳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병원을 참여시키고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형태들,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병원들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서 특히 야간, 휴일, 또 중증암 이런 쪽을에 대한 진료 강화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사수 확대 계획은 빠져 소아청소년과 위기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정 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신속히 협의하겠다며 그전이라도 이미 발표된 필수 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소아 의료 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지원의 손길이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대전에 처음 문을 여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인데요. 근무할 의사가 좀처럼 구해지지 않아서 다음 달 개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권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개원을 약속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공정률 93%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사와 약사 정원은 아직 채우지 못해 반쪽 개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의사는 최대 7명, 약사는 1명. 그런데 건립추진단이 3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결과 재활의학과에 전문의 1명이 지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의료진들이 하나둘 생겨나고는 있지만 최종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시는 신설병원 근무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 어린이 진료와 당직 부담 등을 지원을 꺼리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부담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의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운영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순회진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채용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병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약속대로 다음 달에 병원을 개원한다면 실제 의료장비 시운전 기간은 한 달에서 보름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다 보니 운영상에도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운전이라든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립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국내 첫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약속된 개원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남아있는 길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강 대표에 대한 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건데 경찰이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선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강 대표는 구속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며 청담동 의혹 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 무리한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사태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7월 19일, 20일 그 당일에 알리바이를 제시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이미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강 대표의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 대표가 한 장관 집 앞에 찾아간 혐의만으로 처음 구속 갈림길에 섰을 때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취재 활동의 일부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강 대표 주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찰은 청담동 의혹에 실체가 없고 더 탐사 측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을 미행한 것도 동의를 받지 않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다시 신청한 영장까지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 추행 약취 혐의로 오 대표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서 성추행을 하고 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의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공문서를 조작해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 2명도 증거인멸 우려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병역 특혜를 입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산하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와 물류센터 건설 현장 2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2억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업체로부터 철수 요구를 받자 퇴거비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계속해서 노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에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노조를 조폭에 비유했고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는 기득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문제는 노조에만 있을까?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가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조적 문제점과 건설사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횡포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무엇일까? 원칙대로라면 건설 현장은 이를 맡기는 원청 건설사와 실제 일을 하는 하청 건설 업체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을 그때그때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건설업체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자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재하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른바 중간 착취가 일상화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많게는 7분의 1 토막까지 깎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적발한 불법 재하청 사례는 전체 건설 현장 가운데 20% 이상입니다. 많게는 6차, 7차까지 다단계 하도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는, 기술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도급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급비는 후려치면 되고. 건설노조는 출범 당시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이 모여 건설업체와 직고용 계약을 맺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하청업체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노조는 이를 원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갈등은 증폭되는 겁니다. 현상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제값을 받아다가 근로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설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건설 노조의 불법성이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하는 일인 만큼 현장 갈등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계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1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변 위성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를 지원하는 외교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1년째,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의 밤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Observed from 800 kilometers away in space, the nights in Ukraine have darkened over the past 12 months.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위성 화면 위주로 편집한 이 영상은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 푸틴이 눈엣 가시로 여기며 특별 군사행동을 결심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군 무기와 에스토니아의 아파치 헬기 부대. Even the low-speed Apache attack helicopters can reach the Russian border within 30 minutes. 개전 직전 미국의 공세적 전력 배치가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논리입니다. NATO has repeatedly broken its promise not to expand eastward, challenging the red line drawn by Russia.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주임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我愿意同老朋友就共同关心的问题进一步的深入交换意见，我认为一定会形成我们新的共识。 오는 4, 5월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로 날아가 푸틴 대통령과 만날 거란 말이 벌써 돕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맞서는 외교적 지원 사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공급 의혹도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견제하고 현 상태에서 종전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건 큰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서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 안보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건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라면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토 동부전선 국가 간의 안보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 B9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22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9개국은 발트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유럽 동부 전체에 걸쳐 억지력과 방어태세를 계속 강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또 러시아는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들 건강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아 의료체계 공백이 없도록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과 기피 현상을 바꾸라고 지시했는데요.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학병원을 가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선 중증 소아치료 인프라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소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났습니다. 치료는 선생님도 중요하고 어머니 도움도 중요하지만 네가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파이팅하자. 자, 이거 한번 해.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은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 아이들 치료에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지난 정부를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이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게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언급했습니다. 24시간 상담, 중증 이런 소아 이런 진료 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에게 소아과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어린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사연을 듣고는 복지가 아닌 인권 문제라며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교육받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시대에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중증 소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곳 또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여부와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일과 시간 외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 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는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여야는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기재위에서도 난방비를 포함한 생활 물가 폭등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등은 상승한 국제 원료 가격을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인데도 현 정부는 난방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 폭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세 번째 TV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부동산 의혹에 다른 후보들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비윤석열계 후보들 사이 견제도 치열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라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지금 김기현 후보께서 해명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는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후보님과 연대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장제원 의원님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당 만들어서 3기 미래 가장 최대로 큰 정당, 그 2016년에 이미 만든 경험이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은 정말 압축 성장을 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도중에 철수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면접이 됐든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희망하시는 거죠. 풍력 발전 문제, YTN 연속 보도로 이어갑니다. 전력이나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풍력 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과 환경 훼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공사가 예정된 강원도 평창 풍력발전단지. 이미 공사를 마친 전남 영광과 무안 풍력발전단지. 공통점은 마을과 1.5km 떨어지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 당시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몇 마을 대표가 업체와 밀실 합의를 한 탓에 마을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서명 운동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우리가 서명 운동을 몇 번 해서 군에다 넣고 말을 하고 쫓아가서 말을 하고 안 된다 데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소음 피해를 막을 법도 허술합니다. 마을과 이격거리 1.5km. 정부 권고사항만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규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 과도한 입지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딱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 어디에도 피해 대책은 없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 측은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 모두의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됩니까? 국회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500m 이것거리를 둔다. 그러면 저기 거리가 몇 미터예요?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백두대간 꼭대기를 포함해 바다 위와 간척지, 때로는 마을 코앞까지 전국에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정된 풍력발전단지는 100여 곳. 현장 주민 피해를 외면한 풍력발전기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직원을 강하게 밀치고 팔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직원의 가족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남성이 예전에도 편의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논산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승객 6명과 함께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버스 한 대를 전부 태운 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수석 앞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일과 중에 짬을 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최근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점심 휴무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대구의 한 구청 민원실. 일부 직원들이 식사하러 갔지만 직원들이 교대로 남아 업무를 보는 만큼 민원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모두 중단하더라도 무인 민원 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등 대안을 확대한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오는 4월 8개 구군이 민원실에 점심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가 필요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좀 기한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업무 잠깐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밀린 업무 같은 거 처리하는 게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대민봉사하는데 그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거라고. 결국 구군청 민원실의 점심 휴무제는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자회견과 시위 등 반대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80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시장님이 시민 핑계를 대고 이런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무원과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에서 처음 도입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무원 점심 휴무제. 제도가 잘 정착한 곳도 있지만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뚜렷한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인상 여부할지 결정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선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과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강원권 당원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2시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선도를 위한 전략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6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이행 방안이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전쟁 초기에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의 침공 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8개월 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폐허가 된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시민들은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랐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키이우 경계에서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 일부러 폭파한 다리입니다. 그대로 보존하기로 해 바로 옆에 새로운 다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탄 자국이 가득한 불탄 자동차들의 무덤은 그 자체만으로 전쟁의 아픔입니다. Як то кажуть, за рік часу вже воно трошки звикли. Але все рівно, тобто, як якісь там тривоги чи ще щось, все рівно ще страшно. Страшно, бо не знаєш, що може бути. 시내 주택가로 가보니 지난해 공격 당시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폭격당한 건물 안입니다. 건물 안 외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에는 거주민들이 사용하던 가재 도구들도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좀 더 외곽 도시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불에 그을리고 부서진 채 흉물스러운 내부를 드러낸 건물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자양분 삼아 그려진 벽화들이 그나마 시민들을 위로해 줍니다. 잔해를 딛고 거꾸로 서 있는 체조 선수의 모습, 세계적인 예술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린 작품입니다. 현재는 시 차원에서 작품의 보존을 위해 투명 보호판을 덧댄 상태입니다. 운 좋게 공습에서 내 집이 비껴나갔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Проблема зараз у мене в житті з кришою проблема. Іде дощ, у нас криша тече. І все, і проводка замикає, оце сама наша проблема. 바라는 건 단 하나, 이전 같은 보금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Дуже дружно було, дуже дружно ми жили. Хотів би, звісно, відбудувати і жити там же. Я там родився, вирос. 기약 없이 길어지는 전쟁에 우크라이나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고려인이 전쟁을 피해서 광주에 정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8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도움이 절실합니다. 나연호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널찍한 마당에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고려인 박에릭 씨.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인근 시골 마을에서 양계장을 운영했지만 폭격에 모든 터전을 잃었습니다. 갈 곳을 전전하다가 몇 달 전 선조들의 땅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С Германии я оттуда, мне там дочка купила билет, что я говорю, поеду в Корею. Ты все-таки, может, тут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здесь живут. 광주 도심 외곽 들녘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해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러시아 침공에 사위를 비롯한 여러 가족을 잃은 김레브 할아버지. 혈혈단신으로 국내에 들어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농사를 다시 지으며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Чем больше здесь находишься, тем больше нравится вроде. Так получается.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이 국내에 정착하게 된 데는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고려인을 위해 항공권을 지원하고 병원 치료는 물론이고 주거나 생필품에 월세까지도 지원하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 조성된 고려인 마을에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피신원 고려인만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주에 나선 우크라이나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해 협동 농장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글 등을 가르치는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Да, это язык моих предков, и он довольно особенный. Я никогда таких языков еще не изучала, и поэтому хочется узнать про этот язык побольше. 고려인 마을에 온 우크라이나 피난민 가운데 90%는 완전한 우리나라 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여기도 정착 못하고 거기도 정착 못하고 한산 험하에 떠댕기면서 이렇게 세월을 다 보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영원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살았으면 우리 고려원들이 소원이 엮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매서운 한파를 몰고 온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입니다. 제주에서는 봄을 알리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성큼 다가온 봄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꽃밭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달 초 피기 시작한 유채꽃이 이제는 활짝 피면서 꽃을 보려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바람에 실린 꽃향기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만 같습니다. 상큼하고 너무 좋네요. 이 꽃들이 내 마음을 다시 젊음으로 돌려주는 것 같아요. 봄이 왔어요. 내 마음에도. 이맘때 일찌감치 봄꽃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제주만의 매력입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화사하게 피어난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서울에서 못 보는 지금 시기에 못 보는 꽃 봐서 기분도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해서 좀 신년 맞아서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노란색이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두꺼운 옷은 잠시 벗어두고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꽃밭을 누비며 봄 기운을 담아갑니다. 서울에서는 계속 패딩 입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옷도 가볍게 입을 수 있고 꽃도 보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절기상 우수가 지난 남녘 제주도는 유채꽃의 꽃말처럼 쾌활하고 화사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 선물 세트를 돌린 현직 농협조합장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 조합원 5명에게 3만 원어치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건넨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조합원과 가족 등 26명에게 4만 5천 원어치의 전복 세트를 돌린 혐의로 다른 농협조합장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고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8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고 중서부 지방은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점차 수도권과 충북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에만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 내린 눈비는 아침에 모두 잦아들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1에서 5cm의 눈이 또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10도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 광주는 영상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부산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